헬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 특히 군사용으로 개발된 헬기는 기존의 보정익 항공기로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며 활약해왔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전술의 교리가 변화함에 따라 그 효용성이 약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헬리콥터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지만 실제로 비행 가능한 최초의 헬리콥터는 1936년 독일의 헨리 포클러사가 개발한 FW-61이었습니다. 이후 헬리콥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오늘날에는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군사적 용도로 가장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헬리콥터가 군사작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부터인데요. 부상병의 후속, 전장에서의 병력 이동, 물자 수송, 정찰 및 지원 사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헬리콥터는 군사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는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중강습, 지상군 지원, 정밀 타격 등의 전술이 개발되어 군사작전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에는 헬리콥터가 전 세계 군대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다양한 군사적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 최근 미국은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공격 정찰헬기 사업을 전면 취소했고 심지어 일본은 한술 더 보유하고 있는 공격 헬기와 정찰헬기를 모두 퇴역시킨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용 헬기 개발과 운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 군은 벌써 이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고 있는 군용 헬기의 존재 목적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군용 헬리콥터는 현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낮은 속도에서의 비행과 정지 비행이 가능하며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할 수 있다는 점은 병력과 물자 수송, 공중 지원 사격, 특수작전, 구조 및 의료 구송, 지휘 및 통제, 정찰 및 감시 등 헬기만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로 이어졌습니다. 헬기가 처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됐을 때부터 정찰용으로의 가능성이 확인됐는데요. 정찰 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 활용됩니다. 정보 수집, 보급 감시 장비와 센서를 탑재하여 적의 움직임과 활동을 관찰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지상의 지휘소에 전달되어 작전 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적 후방 감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보급선, 후방기지에 이동 중인 병력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정 및 사격 조정, 정밀 타격을 위한 목표물을 식별하고 사격 지원을 위한 좌표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찰헬기를 운용하는데요. 대표적인 정찰헬기로는 미국의 OH-58D 카이오와 워리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OH-58D 카이오와 워리어는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되어 미군과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길이 12.9m, 높이 3.94m, 최대 이륙 중량 약 2,500kg에 최대 속도는 시속 241km, 항속거리 556km, 상승 한계 고도는 약 4,575m입니다. 무장으로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과 하이드라 70 로켓포드 59경 지관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OH-58D는 마스터 장착식 조주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적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열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타겟 지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낮과 밤에 상관없이 높은 정밀도로 목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OH-58D는 정찰, 감시, 목표 지정, 경공격 임무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운용 비용도 낮아 매우 효율적인 정찰헬기이자 경공격 헬기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군에서는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헬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투자된 20억 달러, 하나 2조 6천여억 원이 물거품이 됐으며 사업 취소로 인해 2014년부터 퇴역한 OH-58D 카이오와 워리어를 대체할 기종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 육군의 관계자들은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헬기 사업이 전격 취소된 이유에 대해 미 육군이 현대전의 모습을 반영하고 우위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헬기를 이용한 기존의 공중정찰보다는 무인기나 드론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미 육군은 하라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M2-9 리퍼 무인공격기 등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대전에서 정찰 헬리콥터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여러 기술적 발전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우선 무인 항공기의 발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찰 임무에 있어 헬리콥터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UAV는 더 긴 시간 동안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력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유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저소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기에는 비용과 생존성에 관련된 측면도 있습니다. 정찰 헬리콥터 운용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적의 대공방어 체계에 의해 격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비용을 고려할 때 무인 항공기나 다른 정찰 수단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미래 공격 정찰헬기 사업 취소는 과거의 포만치 헬기 프로젝트를 폐기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은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능력, 뛰어난 생존성, 그리고 고도의 정보 수집 및 전장 관리 능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RAH-66 포만치 헬리콥터 사업을 진행했으나 결국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포만치 헬기 사업의 취소에는 기술적 어려움,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무인 항공기 및 기타 감시 및 정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무인기의 효과가 입증됨으로써 기존 헬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미 육군은 이번 미래 공격 정찰헬기 사업 취소로 확보된 예산을 신형 정찰 공격 무인기 모하비 보입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모하비는 미 제너럴 아토믹이 개발 중인 무인기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며 킬러 드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야흐로 헬기의 시대는 저물고 무인기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일본 방위 3대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공격 헬기와 정찰 헬기를 모두 폐기하고 드론과 무장 수송 헬리콥터로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전력 자체를 포기한다는 말인데요. 일본의 이런 결정 역시 미국이 미래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현대 전투 환경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공격 헬기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헬기 전력 포기에는 한국도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AH-64D 아파치 헬기를 64대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일본 국내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AH-64D 아파치 헬기는 생산 시기에 이미 부형이 되어 있었고 미국과 한국이 더 신형인 AH-64L을 도입하자 일본은 AH-64D 아파치 헬기 10세대만을 도입한 후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로 공격 헬기 도입에 대한 열의와 기대를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헬기 전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전술 교리로 인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이미 무인기와 드론이 헬기를 대체할 만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여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주요 목표물을 식별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M2-1 프레데터와 M2-9 리퍼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적진의 심장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카에다와 ISIS를 대상으로 M2-9 리퍼 무인 항공기에 탑재된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하여 고위급 지도자나 중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대전차전과 함정 공격 등은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헬기 도입 사업을 취소하고 보유하고 있는 헬기도 폐기하겠다는데 한국은 새로운 소형 무장헬기 LAH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개발사인 카이는 LAH에서 유무인 복합체계인 멈티를 활용해 헬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LAH는 최고속도 시속 323km, 항속거리 784km에 무장으로는 청검 대전차 미사일 4발과 20mm 사면장 발칸포와 탄약 150발, 7연장 2.75인치 로켓포 2기를 탑재합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AH-15 포그라와 동급 혹은 이상일 것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무인기와의 협력, 멈티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무인기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멈티는 무인기와 유인기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무인기의 정보 수집 및 타격 능력을 유인기와 결합하여 최적의 전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멈티를 통해 LAH와 연계된 무인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LAH가 임무 지역으로 비행한 후 내부에 탑재한 소형 무인기를 발사하여 적의 동향과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통제사의 조종을 받아 자유롭게 비행하며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LAH는 멈티를 활용해 기존 헬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유인 헬기를 도태시키고 무인기의 비중을 늘리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뻘입치고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V80 벨러는 미국군의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기동헬기입니다. 아무리 군사 분야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블랙호크는 중형 기동헬기라는 개념을 완성했다고 평가됩니다. 대형 공격 헬기의 대명사가 밭이라면 기동헬기의 대명사는 블랙호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명의 승무원과 완전 무장한 11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블랙호크는 육해공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무려 4천여 대 이상이 생산되어 다양한 나라에 도입되었는데요. 한국만 봐도 120여 대의 블랙호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호주, 브라질, 일본 등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블랙호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블랙호크 민수판을 카피한 G20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군에서 차세대 기동헬기를 도입한다는 건 상상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완벽에 가까운 블랙호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유했다는 의미였고, 이는 블랙호크를 운용하는 30여 개국의 나라들이 미군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도 기동헬기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잠재력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선택한 게 바로 V80 벨러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벨러가 미군의 차세대 기동헬기로 물망에 올랐을 때만 해도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필트로터는 외적인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적으로 벨러는 전장 15.4m, 점고 7m에 전폭은 무려 24.9m에 달합니다. 프로펠러가 좌우에 배치되었다 보니 전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블랙호크가 16.3m, 경쟁자였던 SB-1 디파이언트가 15.2m였던 걸 감안하면 벨러가 얼마나 큰 헬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에서 크기는 곧 기동력 측면에서 약점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트로터는 이륙과 비행을 위해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꺾었다가 수평으로 펴는 등 복잡한 움직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데요. 이는 곧 정비성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잡한 장비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벨러의 선배격인 V-22 오스프리는 잦은 추락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바보제족이라는 악명까지 붙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군이 디파이언트 대신 벨러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벨러가 기존 헬리콥터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블랙호크의 최대 속력은 시속 294km, 순항 속력은 시속 282km입니다.
아주 평균적인 회전익 계속력인데요. 디파이언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대 시속 457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 반절 로터가 엔진 출력의 대부분을 양력에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인데요. 즉, 같은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효율과 추력이 더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축 반전이 빠르다 하더라도 틸트로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데요. 틸트로터는 프로펠러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추진의 엔진의 힘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벨러의 최대 속력은 무려 시속 565km로 블랙호크를 크게 뛰어넘고 디파이언트와 비교해도 월등히 빠릅니다. 게다가 항속거리에서도 벨러는 독보적입니다. 블랙호크는 순항거리가 2221km가 한계이고 전투 범위는 590km가 고작이지만 벨러는 전투 범위는 940에서 1480km, 항속거리는 무려 39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블랙호크에서 한 단계 진화한 수준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벨러는 이미 무수한 검증을 거치며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일례로 벨러는 2017년에 첫 비행을 시작하고 우수한 비행 테스트를 거쳐 속도, 항속거리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모두 실험했는데요. 반면 경쟁자인 디파이언트는 기껏해야 2019년에 첫 비행을 시작해서 아직도 항속거리가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로 시험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술 검증의 측면에서 벨러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진다는 건데요. 이러니 안전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 입장에서 벨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벨러가 최종적으로 차세대 기동에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탑승 인원의 차이입니다. 블랙호크의 경우 완전 무장한 11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벨러는 그보다 많은 14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벨러가 전폭은 블랙호크보다 넓지만 대려 길이는 4.3m나 짧은데요. 즉 면적 대비 수송량으로 따지면 블랙호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력과 항속거리가 더해지면 이제 크기를 논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보잉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동축반전 헬기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이미 노후화된 블랙호크를 대신할 기동 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동축반전과 틸트로터 중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이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추구였습니다.